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세기의 소송이죠.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로 그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SK그룹은 거의 비상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이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포함시킨 것이 왜 그런지 아직까지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최태원 노소영 그 이혼 소송의 그 2심 결과가 나왔는데, 뭐 1심 판결은 그 노소영 관장한테 한 600억 남짓 되는 돈을 분할을 해서 주라고 판결을 했는데, 2심 판결액은 1조 3,800억.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크게 벌어진 판결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뭐 1심 판결에서는 그 주 SK 그 그룹 지주사 주식은 그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2심 재판에서는 그 주 SK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 SK 지분도 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제 그게 뭐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1조 3,80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에서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고, 또 왜 주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또 봤다가 네. 분할 대상이 또 아닌 걸로 2심에서 판결을 했는지,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텔레콤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결과적으로 지금 나중에 그룹의 지주회사 주 SK 지분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그 과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2심 재판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뭐 재미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SK 주식의 원천이 원래 대한텔레콤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취득 과정이 됐을까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91년 4월 달에 그 당시에 선경그룹이 SK텔레콤을 설립을 합니다. 이게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서 새로 만든 회사거든요. 제2이동통신 사업권 획득하려고 만든 그렇죠.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디가 출자를 하냐면 유공이 70%, 선경건설이 30%를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선경그룹이 그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 거는 한 3년 정도 지나서 94년도에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당시에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 있었죠. 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 입찰전이 벌어졌는데, 그 SK그룹이 그 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 한국이동통신을 M&A로 인수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태우 정권 때 통신 사업에 진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노태우 정부 때 이동통신 사업을 새로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었어요. 그때 네. 했는데, 아니 그 대통령 사돈 집안에서 이거 갖고 가도 되냐, 특혜 아니냐면서 그때 반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경 유치 네. 논란이 일면서 네. 반납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을 정부가 민영화를 할 때 여기저기서 우르르 달려들어서 내가 해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이제 제일 고가의 그 금액을 써내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한국이동통신 그 인수를 하는 그 컨소시엄, 그러니까 SK 그룹 내의 그 계열사 컨소시엄에 대한텔레콤은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자, 그리고 나서 94년 11월 달에 유공이 보유한 대한텔레콤 지분 70% 있지 않습니까?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최태원 노소영이 결혼한 게 88년이고 한 6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94년도. 네. 두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또 미국에 가서 뭐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뭐 SK 그룹에 취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인 그 최종현 회장이
그때 2억 8천만 원을 최태원에게 증여를 해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최태원이 그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최종현 회장은 돌아가시고 최태원이 회장이 되었고 98년 12월 달에 가서 이 대한텔레콤이 SK 컴퓨터통신과 합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합병회사 이름을 SK CNC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네, 컴퓨터 관련 내부 거래하는 IT 회사. 예, 요 SK 컴퓨터통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 내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 보수를 하는 회사거든요. 대한텔레콤하고 이 회사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회사 이름을 SK CNC로 가져가게 되는데 뭐 아무래도 그룹 내에 뭐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 보수하는 거니까 그룹 내에 이제 일감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좀 안정적으로 일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룹 내의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원이 그 CNC의 대주주로 있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유공이 회사 이름을 그 주SK로 바꾸게 되거든요. 유공이 주SK로 바꾸는데 이 주SK는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주SK 밑에 이제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 형태였고, 이 주SK의 최대 주주는 SK 상사, 지금은 이제 SK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태원이 여기 지주회사격인 주SK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그냥 CNC의 대주주로만 있었고, 주SK의 주주는 그냥 SK 상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98년 12월과 2001년 1월 사이에 요 기간 동안에 이 CNC가 주SK 지분을 한 10.8% 정도 확보하면서 주SK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주SK의 전환사채를 CNC가 인수를 해서 주식 전환권을 행사를 하고 또 SK 상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SK 지분 일부를 매각할 때 이걸 이제 CNC가 그거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2001년도에 가서는 CNC가 SK 주SK의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지배 구조가. 최태원이 CNC를 지배하고 CNC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SK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뒤에 2007년도에 가서 주SK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고 나서는 또 이제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면 최태원은 CNC를 33% 지배하고 CNC는 주SK를 32% 지배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 CNC하고 주SK를 합병을 합니다. 그 뒤에 이걸 합병을 해서 회사 이름을 그냥 주SK로 바꿔버려요. 합병회사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되죠. 최종적으로. 지금의 최태원 회사의 그렇습니다. 주SK를 지배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오게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태원이 주SK 지분을 2015년도에 가서 23.4%를 가지게 되고 이 주SK는 이제 완전한 공식적인 지주회사로 변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2015년도에 이런 그림이 완성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주SK의 주식 흐름도를 보면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현이 최태원에게 2.8억 증여를 했고 이거 가지고 최태원이 대한텔레콤을 샀고 이 대한텔레콤이 SK 컴퓨터통신하고 합병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CNC로 바꾸고 이 CNC가 주SK의 그 최대 주주가 되었다가 CNC하고 SK까지 합병을 해버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주SK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증여 자금이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늘날의 그 주SK 최태원이 가지고 있는 주SK 지분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죠.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 앞단에 나와 있는 최종현 회장이 증여했다는 것을 인정한 자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다는 그렇습니다.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오늘날 최태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지주회사 주SK가 보니까 이게 근원이
최종현이 증여 자금을 준 게 출발이었구나. 그래서 그게 뭐 대한텔레콤으로 갔다가 여차 해가지고 오늘날 최태원의 GSK 지분이 되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태원의 특유 재산이다. GSK 지분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결혼할 때 각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둘이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찢고 뽑다가 헤어질 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너네들이 결혼하기 전에 각자 이만큼 가지고 있었네. 요것은 결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특유 재산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뭐 이제 내가 뭐 우리 부모님한테서 어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결혼한 이후라도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찢고 뽑다가 헤어질 때 그 분할 대상이 안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근데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내가 상속받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나 배우자하고 같이 관리하면서 뭐 가치를 키웠다. 뭐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그렇죠. 불어났다.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었지만 나의 배우자가 같이 공동으로 합심해서 요거 가치를 키우는데 좀 구체적으로 기여를 했다. 그러면 분할할 때 나누는 거죠. 처음에는 특유 재산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분할 대상 재산으로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이거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GSK는 특유 재산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노소영이 뭐 구체적으로 뭔 기여를 했다는 흔적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최태원 거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뭘 인정을 하지 않았냐면 오늘날 SK 그 주의 근원이 됐던 대한텔레콤 주식을 살 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샀다고 했는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증여 자금으로 대한텔레콤 매수한 걸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유 재산 성격을 인정을 안 해줘 버린 겁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한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재판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이 재판의 최대 이슈가 이 부분이었는데 요 증여 자금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할 때 요것을 둘러싼 논란의 7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제목을 갖다 붙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도대체 제목인데요. 그렇죠. 예. 도대체 뭐 7분이 뭐길래 예? 네. 우리가 오뚜기도 3분인데 도대체 이게 7분이 뭐길래 저는 7분 뭐 김치찌개를 떠올렸어요. 그렇죠. 이게 뭐 비비고인가? 증여 자금을 둘러싸고 이 7분이 뭐길래 이게 재판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최태원 회장한테 결정타를 먹이게 되었느냐?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4년 5월달에 최종현의 당시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2억 8,69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이게 A은행 계좌로 이 자금이 흘러 들어가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최태원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 8,697만 원이 꽂혀 들어갑니다. 되게 봤을 때 금액이 비슷하고 5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 돈이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기도 하네요. 근데 2억 8,690만 원이었고 A은행 거쳐서 들어간 게 2억 8,697만 원, 7만 원 정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니 뭐 이 돈이구나. 더군다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그 경영기획실에 지시를 해서 요 돈은 그 최태원한테 보내가지고 대한텔레콤 지분 인수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여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거 7만 원 뭐 더 늘어난 거 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자금이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최종현의 계좌에서 인출된 거는 5월 달이었고 최태원의 계좌로 들어간 거는 10월 달이다. 이제 5개월의 시차가 있는데 요 중간에 이 돈이 A은행 계좌에 머물러 있다가 최태원한테 갔는데 요 5개월간에 그러면 자금 흐름을 이 A은 어느 은행의 계좌였는지 이거 자료를 재판부에 내라고 그랬는데 SK가 이걸 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건 뭐 30년 전에 잠깐 스쳐갔던 그 네. 계좌인데 이 여기에 대한 자료가 30년 전의 자료를 찾아내지를 못한 거죠. 사실 이 은행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인터넷 뱅킹도 없었다 보니까 좀 기록이 그렇죠.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어렵겠네요. 뭐 은행들도 막 뭐 개편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은행, 제일은행 다 지금 다 합병되고 뭐 그런 애 아닙니까? 여기 종은행도 지금은 신한은행 신한은행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래 된 거고 이렇게 한번 이게 자금을 잠시 보관하듯이 일회성 계좌로 활용했던 것들이 그게 30년 이제 이 지나서 그 당시에 어느 은행에 어느 계좌냐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거 금액이 7만 원 차이가 나네. 이거 같은 돈으로 봐야 되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7만 원, 7만 원 차이가 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되면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SK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펄짝펄짝 이제 뛸 일이죠. 아니 이게 10만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5월달에 94년 5월달에 최종현 회장이 경영기획실에 지시를 해서 그런 목적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살 목적으로 인출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거 대한텔레콤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데 이게 비상장 주식을 이제 그룹의 그 대주주 일가가 이렇게 사게 되는 건데 이 거래 가격이 공정했느냐 하는 그 시비가 붙을 우려가 있어서 이것 좀 주식을 평가를 하는 절차 나중에 어떤 뭐 시비가 붙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이제 근거를 좀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차가 좀 벌어진 거고 그리고 이 중간에 A은행 계좌를 재판부에서 이거 밝혀라 그러는데 뭐 SK 입장에서도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문서 보존 기간도 경과하고 뭐 수표 사본이나 거래 전표 같은 게 우리가 은행에서 개인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몇 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년 전에 거를 그것도 이제 막 그룹에서 오랫동안 계속 무슨 상거래 계좌로 활용했던 게 아니고 아마 일시적으로 활용했던 계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재판부에 이제 제시를 못 하니까 재판부가 이 돈인가? 나는 이거 확정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그 입장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94년 10월 달에 그 2억 8,697만 원이 제일은행 계좌로 들어왔잖아요. 최태원 네. 회장의 계좌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94년 11월 달에 가가지고 4시 27분에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최태원의 계좌에서 2억 8,697만 원 들어왔던 돈 아까 그대로 들어왔던 나온 돈이 거네요. 전액 현금으로 인출이 됩니다. 4시 27분에. 그러면서 이 계좌는 바로 해지가 돼요. 이 계좌를 바로 해지했다는 것은 그냥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잠깐 활용을 하고 계좌는 그냥 폭파시켜 버린 거죠. 자, 요게 이제 4시 27분인데 7분 뒤에 4시 34분에 조흥은행 광교 지점에서 자기압수표 2억 8천만 원이 유공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아까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유공이 갖고 있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최태원이 이 70% 대한텔레콤 주식을 사기 위해서 조흥은행 광교 지점에서 자기압수표 2억 8천만 원이 주식 대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대금으로 유공의 조흥은행 계좌로 이렇게 자기압수표 형태로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최태원의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자, 이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하고 조흥은행 광교 지점 간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11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27분하고 34분, 이 7분 만에 이 거래가 가능하냐? 여기서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여기서 그 수표 형태로 들어가는 게 이게 7분 만에 이런 거래가 가능하냐? 하는 논란이 벌어졌는데 2심 재판부는 이게 어렵다고 본 거예요. 2심 재판부는 이게 7분 만에는 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그 통일성을 인정을 못하겠다.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폐 개수기를 한번 보자. 지폐 개수기를 돈을 꽂아가지고 다라락 하고 이제 돌리면
1분당 한 1,800명은 넘지를 못한다.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94년도에는 5만 원권도 없었고 다 만 원권인데 만 원권을 또 집회 개수기를 돌렸을 때 1분에 1,800매를 넘지 못하는데 2억 8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집회 개수기로 돌리게 되면 그 시간이 한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또 은행에서는 큰 돈을 뭐 고객한테서 받든지 입금을 하든지 아니면 큰 돈을 출금해 줄 때는 집회 개수기를 이제 무조건 돌려서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큰 돈이니까 집회 개수기 성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100만 원권 단위로 이렇게 묶음띠 작업을 하죠. 뭐 옛날에 많이 봤을 겁니다. 네. 김주영 기자 집에도 100만 원권 묶음띠가 한 수천 장의 금고 안에 있잖아요. 묶음띠를 해서 은행에 또 도장까지 찍죠. 근데 석관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 막 집회 개수기를 돌리고 또 100만 원 단위로 묶음띠를 해서 은행에 도장을 꽝꽝꽝 찍었을 거고 만약에 그 돈을 광교 지점으로 가져가 가지고 또 자기압수표 형태로 바꿨다면 거기서 또 묶음띠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또 집회 개수기를 돌렸을 거고 7분 안에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 7분 안에는 안 된다. 이렇게 받는 건데 SK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광교 지점에서 30년 정도 저 창구 출납을 한 직원의 그 증언을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자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현금을 해약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현금 개수기를 돌릴 필요가 없이 광교 인근에 있는 B은행 계좌로 그냥 무통장으로 쏴줄 수가 있다. 그러면 SK 직원이 그 B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통장으로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B은행 자기압 수표로 바꾼다. 거기서 B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압 수표로 바꿔서 그 옆에 있는 조흥은행 광교 지점으로 가서 유공의 계좌로 그 수표를 바로 쏴준다. 송금해준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광교 지점의 창구 출납 직원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A은행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중간에 갑자기 또 B은행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됐을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요거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석관동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주영 기자 생각처럼 아니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바로 조은행으로 바로 샀으면 그 어땠을까? 조은행 유공 계좌로 쏴줄 수가 있는데 왜 이러느냐? 우리 소위 말해서 회장님 일을 하는 밑에 뭐 재무팀이나 뭐 경영 기획 관리 쪽 직원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흐름을 좀 꼬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세탁. 한두 단계 뭐 세탁적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돈을 가지고 뭐 어떤 뭐 주식을 뭐 사고 결제를 하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이 계좌에서 그냥 팍팍 결제 뭐 요즘은 그렇게 뭐 바로바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뭔가 현금 형태로 갖고 여기 계좌로 현금이 들어갔다가 뭐 수표로 발행됐다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좀 뭐 들여다 보더라도 이게 바로바로 뭐 추적이 안 되게 한다든지 네. 세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세탁을 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게 뭐 그 당시에 관행 아닌 재무하는 사람들 관행이었군요. 입장에서는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그냥 네. 습관이라면 습관이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도 최종현 회장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5개월 뒤에 최태원 회장의 제일은행 계좌로 갈 때도 A은행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를 거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최태원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최태원이 또 조흥은행 계좌로 주식 대금을 결제해 줄 때도 이번에는 B은행이라는 것을 거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일시적으로 쓰는 계좌라는 거죠.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제일은행에 개설됐던 최태원의 계좌도 현금 인출하고 나서 바로 해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아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계좌라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로 SK가 요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더니 한 4분대에 가능하더라는 거죠, 이 거래가. 그러니까 재판장이 생각하듯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게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야 그러면 이 중간에 B은행 계좌 이거를 특정을 해라, 이 자료를 내라 라고 했는데 이거 SK가 못 낸 거예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뭐 계속해서 뭐 그룹이 상거래로 활용하든 상거래 결제로 활용하던 계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설했다가 해지를 해버리는 그런 계좌가 되다 보니까 30년 전에 잠깐 활용했던 스쳐가는 잠깐 활용했던 그 계좌를 30년 뒤에 이게 어느 은행의 계좌번호 어떤 거였고 했는 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SK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료를 이거 소명해봐라 그랬는데 못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앞에서 이제 A은행 계좌도 모르고 지금 여기 석관동에서 광교로 지나갈 때 거쳐갔던 B은행도 모르니 이거 자금 통일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재산분할 대상에 그렇죠. 포함시켜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SK 쪽에서는 이거 아버지한테서 2.8억 받은 게 대한텔레콤이 되었다가 CNC가 되었다가 주SK가 되었으므로 이것은 특유 재산이다. 분할 대상이 아니다. 네. 뭐 그 뒤에 뭐 노 관장이 그 이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기여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증여 자금으로 받았던 것이고 그 뒤에 이 증여 자금으로 산 주식의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관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 최태원 회장의 주SK 그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에서 이 7분 이 7분 만에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중간에 거쳐간 은행을 한번 까봐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이 특정하지 못하고 분 단위로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다 그렇죠. 뭐 논리가 엄청나게 펼쳐졌군요. 까다로운 판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그룹 회장이 밑에 직원한테 2억 8,690만 원을 인출을 해서 이 주식 결제 대금으로 쓰라고 했고 거기에 7만 원이 더 붙어서 갔고 그 다음에 그 조은행 계좌로 또 2억 8천만 원이 유공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 돈이 그 돈이네 뭐 이걸 다른 돈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데 재판부는 여기에 굉장히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게 뭐 7분 만에 되네 안 되네 막 그런 거를 따지면서 중간에 거쳐갔던 활용했던 그 계좌를 다 증명을 해라. 네. 이걸 다 너네들이 입증을 해라. 그런데 이제 SK에서 그거 다 입증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돈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격한데 그러면 이게 노태우 비자금이었다 이런 것도 또 재판의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 재판 과정에서 최초로 공개된 게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91년경에 최종현 회장한테 전달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노태우 부인인 그 김옥숙의 메모가 있다.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 그 다음에 선경이 발행한 약소금 6장, 50억짜리 6장 300억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노태우 비자금이 전달되었다. 그 당시에 노태우 비자금이 나중에 그게 뻥 터져가지고 재벌 회장들한테서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이제 수천억 원을 받은 거 그런 게 이제 다 까발려지고 나중에 이제 다 추징되고 할 때도 이거는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30년 뒤에 이번 재판에서 당사자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이제 노 관장이 이거를 아버지가 비자금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00억이 있고 그 SK한테 전달됐다. 이거를 이제 재판에서 깐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 검찰도 어마어마한 수사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 게 뜻밖의 이번 재판에서 노 관장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최태원 쪽에서는 우리가 받은 비자금이 없다. 지금 약소금 300억, SK가 발행해줬다는 300억의 약소금은 노태우가 퇴임 뒤에 활동비를 요구를 할 텐데 그 활동비를 확실히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발행한 약소금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뒤에 이 약소금 이렇게 갖고 오시면 우리가 발행한 약소금 갖고 오시면 그때 금액에 맞춰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약속해 주기 위해서 그 발행한 의미인 거지. 그 당시에 비자금을 300억을 노태우한테서 받았고
그건 나중에 그 300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 발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최태원 회장 쪽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 300억이 SK그룹의 태평양 증권 인수 자금 또 이동통신 사업 자금으로도 쓰이고 또 일부는 최태원 노소영 부부에 대한 금전 지원에도 쓰였다. 그러니까 최정일 회장이 돈을 이렇게 썼다. 최태원 명의로 매수한 대한텔레콤 지분 그 결제 대금의 근원이 이렇게 여러 개가 혼화 섞인 자금이다. 이게 이제 부부의 공동생활 자금으로 되었고 그 부부의 공동생활 자금 중에서 일부가 대한텔레콤 지분 사는데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주SK 지분은 부부의 공동생활 자금에서 나왔고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노태우가 최종현한테 준 그 300억 비자금 중에서 그 일부가 여기에 혼화되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주SK 지분은 분할 대상이다. 이런 논리가 펼쳐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SK 가치가 증가했으니 그 노소영은 이제 살림을 하면서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내조를 통해서 최태원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니까 노소영의 내조로 인해서 SK 가치가 증가했다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눠라 이렇게 된 겁니다. 뭐 SK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뭐 SK 입장에서는 아니 뭐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막 자연과학적으로 뭐 완벽한 증명을 해야 되고 막 현미경 들이대듯이 막 7분 이내 뭐 몇 분 이내 그렇게 따지는데 뭐 노관장이 뭐 300억을 줬다 뭐 어쨌다 비자금을 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재판부가 약간 본인의 이제 좀 판사가 추측까지 더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뭐 전적으로 그 억셉트를 하니 우리 너무 좀 그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SK 쪽에서는 네. 그 항변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주SK 지분도 이거는 특유 재산이 맞다. 특유 재산이고 뭐 노관장이 이 주식의 그 유지 가치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나누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300억 비자금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게 아니고 이거 좀 국고로 환수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SK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최태원 회장의 보유 SK주 주식이 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원천이 됐던 대한텔레콤 주식을 선대 회장의 증여받은 자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그걸 취득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네. 7분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